어떤 현상을 두고서 해석이나 분석을 하기보다는 실제로 그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가지고 있는 파급력이 더 크거든요. 스타벅스가 얼마만큼의 크기를 가진 매장을 열고, 그리고 그 매장을 얼마 동안 빌리고, 그리고 그 기간에 보증금과 월세를 얼마나 내는지 이 부분을 알아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그동안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책 제목 나의 꿈 스타벅스 건물주인데 진짜 흥미로운 것 같아요, 제목이. 이 책은 네. 좀 어떤 책인가요? 저는 이 책을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단언컨대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없었던 책이다. 없는 것 같아요. 그간에 스타벅스를 얘기하는 책은 무수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뭐 스타벅스 브랜드랄지, 그렇죠. 혹은 스타벅스 경영 전략이랄지, 마케팅이랄지 좀 이런 부분에 관련된 책이 대부분이었는데, 뭐 물론 부동산 관련한 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처럼 철저하게 숫자를 바탕으로 해서 분석을 나아간 책은 없었다. 그리고 저희가 시장 조사를 해본 결과 이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책을 내기에 이르렀고요.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현상을 두고서 해석이나 분석을 하기보다는 실제로 그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가지고 있는 파급력이 더 크거든요. 저희는 그간에 없었던 스트레이트 기사를 쓴다는 자세로 이번 책을 집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스타벅스가 얼마만큼의 크기를 가진 매장을 열고, 그리고 그 매장을 얼마 동안 빌리고, 그리고 그 기간에 보증금과 월세를 얼마나 내는지 이 부분을 알아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그동안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계약은 사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은밀한 것이고, 그 당사자가 굳이 그 내용을 공개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가지고 있는 영업 기밀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계약에 들어가는 모든 면면을 다 파악을 했고, 나아가서 그 계약이 가지는 개별적인 특수성도 파악했습니다. 뭐 예컨대 어떤 계약에는 어떤 특약이 들어가고, 뭐 조건부 임대료 상승이랄지, 혹은 보증금이나 월세를 아예 받지 않는 계약은 어떤 배경이 숨겨져 있는지, 이런 특약을 개별적인 사안이지만 알아두면 스타벅스랑 얘기를 할 때 분명히 윤활제 역할을 할 겁니다. 저희는 이걸 묘하게 특약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나의 꿈 스타벅스 건물주를 읽어보면 이걸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대단하신데요. 이런 걸 어떻게 알아내셨어요? 역시 기자다우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좀 궁금한 게, 우선은 한 스타벅스 매장 같은 거를 하나 갖고 싶은 게 진짜 뭐 많은 분들이 꿈이잖아요. 네. 보통 한 얼마 정도 있으면은 이렇게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스타벅스 매장을 갖는 거는 되게 편차가 크고 천차만별이라서 서울과 지방이 다르고, 서울 안에서도 구별로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가격이 다르고, 그 부동산 안에서도 건물이냐 일반 상가냐에 따라서도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뭐 평균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사례를 좀 들어서 접근을 해보면,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안성 공도디티라는 스타벅스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처음에 건립을 할 때 1, 2층 400제곱미터 규모로 약 한 44억 원 정도의 건설을 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추정치긴 한데, 이게 경기 안성 부분에서 이 400제곱미터의 건물을 지을 때 이 정도가 들어갔지만, 이 동일한 크기의 건물을 혹은 상가를 서울에서 접근한다고 쳤을 때는 뭐 강남으로 가면 공이 몇 개가 붙을지는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스타벅스 건물을 하려면 얼마가 필요하다까지는 제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책에 보니까 20몇 억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20몇 억부터 뭐 100억, 200억 뭐 그거는 지역에 따라서 계속 차이가 날 수 있는 거고. 사실 뭐 강남역에 있는 스타벅스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은 뭐 사실 수천억을 호가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보통 그 기대 수익률 뭐 이렇게 그걸 유치했을 때 어느 정도 벌어들일 수가 있나요? 사실 그 자본금 자체를 저희가 또 이렇게 제시하기는 좀 어렵지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 전체 평균을 한번 내보니까, 전국에서 스타벅스 건물주들이 받게 되는 임대보증금, 평균 임대보증금이 2억 6,4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뭐 보증금을 어떻게 활용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거를 뭐 은행 예금으로 놨을 때 지금 뭐 1년 예금이 한 5% 정도로만 가정해보면 대략 한
1,000만 원대 초반 정도의 이자 수익이 나겠죠. 네. 네. 이것도 지역별로도 굉장히 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곱미터당 가격이 가장 비싼 지역은 서울 서초구였었고요. 평당으로 하면 400만 원 정도. 근데 또 매장 단위로 하면 인천 남동구가 가장 비쌉니다. 그쪽은 평균 임대 보증금이 한 3억 6,100만 원 정도. 그렇게 되고 이걸 좀 월세로 좀 접근을 해보면 스타벅스가 월세를 지급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정액과 정률입니다. 정액은 매월 정해진 액수를 지급하는 거예요. 예컨대 뭐 아까 평균대로 2억 6,400만 원에 월 1,000만 원을 지급받겠다 이런 식인데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전국 매장에서 평균 월세는 한 910만 원 정도 되고요. 여기서 가장 비싼 곳은 서울이 아닌 대구입니다. 대구가 1,180만 원 정도. 그 다음이 서울이고 그 서울이 한 1,100만 원 정도. 이 정률로 보면 정률은 이 매장에서 발생한 매출의 일정 부분을 주겠다라는 약속인데요. 전국 매장 평균 정률 월세는 15% 정도 됩니다. 스타벅스가 한 달에 한 평균 1억 원치를 판다고 쳤을 때 임대인이 가져간 월세가 한 1,5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한 1,000만 원대, 1,000에서 1,500 사이. 네, 그 정도가 전국 평균에 수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스타벅스 매장을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월세 1층, 2층 합치면은 2,000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매장은 뭐 층별로 구분이 될 수는 있지만 그 매장은 하나로 치기 때문에 하나로 쳐서. 네. 그럼 거기서 월세 한 1,000에서 1,500.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군요. 네. 그렇구나. 야, 그러면은 그냥 이건 딴 얘기긴 한데 그 급여 생활자분들이 뭐 연봉 1억 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진짜 스타벅스 매장을 하나 갖고 계신 거랑 똑같은 거네요. 어떻게 생각하면? 뭐 그렇게 비유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 스타벅스 매장을 가지는 데 들어가는 자본이 얼마인지를 따져봤을 때 네. 내가 얻는 수익과 자본이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좀 따져봐야겠지만 뭐 연봉 1억 급여 생활자라고 한다면 건물주라고도 부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기자님 그 요즘에 스타벅스를 좀 입점하는 데 있어서 뭐 트렌드 같은 게 좀 있나요? 최근에는 이 드라이브 스루라고 하죠. 네, DT 출점이 정말 확연하게 대세로 굳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 스타벅스가 출점하는 10개 매장 10개라고 쳤을 때 한 3개에서 4개 정도는 스타벅스 DT가 되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이 비율이 한 10에서 20%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네, 한 2015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 비율이 2에 30% 그리고 코로나 직전에는 40%까지 올라왔다가 지금은 한 30에서 40% 사이를 평균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텐데 첫 번째는 스타벅스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매장 손님들에 대한 리스크를 좀 인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장 영업이 여의치 않을 때는 이 테이크아웃 고객들을 많이 유치를 해서 그 부분을 만회를 해야 되는데 사실 코로나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변수였고 그 변수가 언제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는 없는 건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손님들의 형태를 좀 다양화하는 측면에서 DT를 좀 확장하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일단 상권이 좀 포화한 게 사실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더 이상 비집고 들어갈 상권이 없을 정도로 촘촘하게 지금 매장이 나가 있는 상황이고 처음에 스타벅스가 분포를 시작할 때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주요 거점 도시들을 거쳐갔기 때문에 나머지 도시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상권에 들어간다라기보다 내가 상권을 창출하겠다라는 게 스타벅스의 생각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면 저희 경기 양평군에 있는 양평 더 DTR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기에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러 가겠다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스타벅스가 거기에 그럴싸한 공간과 인테리어를 통해서 상권을 창출을 하게 되니까 고객들이 몰리게 되는 거고요. 이런 두 가지 학습 효과를 통해서 최근에는 도심보다는 외곽으로 가게 되면 DT로 가는 이 공식이 좀 굳어지고 있는 게 확실한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스타벅스가 브랜드가 성장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스타벅스 매장을 유치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사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스타벅스랑 얘기를 할 때 막연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가진 부동산의 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동산이 스타벅스의 구미에 당기는 건 맞는지
그리고 맞는다면 내가 어떤 조건을 어떻게 제시를 해야 되는지. 뭐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만 평균적인 임대보증금이 정해져 있는데 그 이상을 받게 되면 나는 그 임대인 풀에서 탈락하게 되는 건 아닌지, 월세는 난 이 정도를 받고 싶은데 뭐 협상할 여지는 없는지, 이런 부분이 되게 막연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스타벅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임대인은 사실 원오브 댐일 수밖에 없어요. 전국에 스타벅스를 입점을 하려고 하는 임대인들은 차고 넘치는데 그 임대인 가운데서도 최적의 풀을 추려서 거기에서 최선의 조건을 찾아내서 계약을 하는 것이 스타벅스의 생리입니다. 근데 알기가 어려웠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책을 읽어보면 내가 최소한 공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리고 스타벅스에는 얼마를 제시를 해서 어느 기간 동안 어떤 조건으로 임대를 해주면 적절할지 등을 바로 참고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사실 이렇게 우리가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찾아볼 수도 있고 건너 아름아름 알 수도 있는데 그 정보를 또 완벽하게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공식적인 책으로 출간을 해주시니까 또 기자님이 쓰시니까 확실히 신뢰도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궁금한 게 이거를 어떻게 알아내신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제가 앞서 영업비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알아내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 스타벅스 특유의 조심성을 좀 역으로 이용한 거예요. 스타벅스는 매장을 반드시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 직영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 건물주랑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계약이 전국에 1,600개가 넘는 매장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전체 걸려있는 보증금이 한 3,530억 정도 돼요. 이게 스타벅스 2021년 기준으로 스타벅스 자산 대비 한 20% 정도 차지하거든요. 보증금이요? 네. 와. 근데 만약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이 돈을 다 날리게 되면 스타벅스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개별적인 임대인을 다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이 법적으로 이 부분을 리스크를 단도리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뒀는데 그게 계약을 맺을 때마다 반드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겁니다. 전세권을 설정하게 되면 임대인이 누구고 임차인이 누구고 그리고 내가 빌린 공간의 면적과 기간 그리고 임대보증금은 얼마인지 거기에 따른 뭐 부대 조건은 무엇인지가 다 세밀하게 등기에 적시가 되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따져보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베일에 쌓였던 영업비밀을 한번 파헤쳐 볼 수 있겠다라는 힌트를 얻은 거고요. 이게 표본조사로 해서는 조금 약간 전체를 좀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전국에 있는 매장을 전수조사하게 이르는 겁니다. 아, 전수조사하셨어요? 네. 이게 사실 와. 전수조사를 하려고 시도했고 거기에서 한 80%에 이르는 한 1346개 매장을 파악을 했거든요. 근데 한 열에 한 8을 가지고 열을 추정하는 건 크게 무리는 아닌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한 2,454장의 등기부등본을 뗐고요. 이게 사실 장당 700원이니까 한 170만 원 정도를 등기부등본에만 썼네요. 네. 사실 뭐 영업비밀, 그러니까 뭐 그간에 쌓여있던 베일을 좀 걷어내는데 들이는 비용이라고 치면 뭐 드릴만한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뭐 흔쾌히. 그러면은 그 스타벅스와의 계약의 표준치 같은 게 있을까요? 스타벅스 매장의 평균 재원을 좀 알아보고 가면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평균 1.65층 규모에 들어선 333제곱미터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평으로 치면 약 100평 정도 되겠고요. 2층으로 가깝다고 환산했을 때는 층당 50평짜리 규모의 2층짜리 공간이 필요한 건데 이게 서울에 사려면 공간이 조금 더 좁아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한 295제곱미터, 평균보다는 약 한 10평 정도가 좁죠. 근데 반대로 지방에서는 이 크기가 더 넓어질 수밖에 없고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한데 제일 많은 공간이 들은 전북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매장 크기가 평균 한 400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는 좀 평균치를 제시한 것이지 이 평균치에 벗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스타벅스 매장을 들이지 못한다는 법은 아니거든요. 이 개별적인 계약에서 이 계약을 성공시킨 사례를 좀 더 들어가 살펴보면 저희는 이 죽어가는 계약도 살린다라는 의미에서 좀 묘하게 특약 부분이 좀 있어요.
임대인과 스타벅스의 계약은 사실 굉장히 개별적인 것입니다. 평균치를 알고 있으면 얘기하긴 편하겠지만 무조건 거기에 맞춰서 간다라고는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스타벅스를 정말 내가 드리고 싶어 하는 임대인이라면 아까 저희가 제시했던 그런 평균치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제안도 할 수 있겠죠. 나는 임대보증금을 안 받을 테니까 그냥 우리 매장에 들어와서 장사만 해줘. 아니면 나는 심지어 월세도 받지 않을게. 그러니까 넌 우리 매장에 들어와서 장사만 해줘. 이런 식의 접근도 가능하거든요. 사실 무조건 입점을 해달라는데 스타벅스도 이 정도의 조건을 가지고 마다할 이유는 좀 없겠죠. 또 이런 계약도 있습니다. 사실 스타벅스가 일단 계약을 맺게 되면 평균 임대 계약이 한 8년이 약간 넘거든요. 근데 8년 동안 내가 임대 계약을 맺었는데 이 8년 되는 기간 동안 물가는 계속 상승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컨대 제가 보증금 2억 5천에 월 1,000만 원을 받기로 월세 계약을 맺었는데 그동안 물가 상승률이 계속 상승을 하는 거를 감안을 해야 하면 이 1,000만 원보다 더 많은 임대료를 처음에 받거나 아니면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앞으로의 기간 동안 나는 일정 부분 손해를 감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만회하기 위해 스타벅스한테 이런 제안을 하신 임대인도 있어요. 한 5년이 지나고 나서는 나의 임대료를 100만 원을 올리기로 한다. 혹은 뭐 정률제라면 10%이던 나의 월세를 11%로 1%포인트를 올리기로 한다. 이런 특약을 제안을 해 스타벅스랑 성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파악했던 특약 중에 제일 특이했던 것은 바로 화장실이 깨끗하지 않으면 월세를 지급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화장실? 네, 이게 좀 우스갯소리 같을 수도 있겠는데, 저희가 스타벅스 쪽 얘기를 들어보면, 스타벅스 점포개발팀들이 해당 점포를 찾아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화장실 물 내려보는 거라고. 실제로 일도 보고, 물이 잘 내려가는지도 보고. 근데 이게 정말 여의치 않으면 절대 계약을 맺지 않는 중요 변수라고 하더라고요. 계약 평균치에서 이런 개별적으로 뻗어나가서 계약을 성공시키는 이런 특약을 참고를 해보면 반드시 이 계약을 성사하는데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스타벅스 화장실들은 다 깔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스타벅스가 왜 화장실을 좀 그렇게 중요시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사실 커피를 마시면 이뇨작용이 일잖아요. 그렇게 되면 스타벅스에서 화장실을 자주 갈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좀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스타벅스가 가지고 있는 제3의 공간이랑 철학과도 좀 연관을 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타벅스는 집도 회사도 아닌 제3의 공간에서 고객이 아주 편안하고 오랫동안 머물기를 바랍니다. 매장에 가서 직접 보신 고객도 있으실 텐데 매장 상당수 소파나 가구 브랜드가 까사미아 제품이거든요. 근데 까사미아는 브랜드 가구이고 이 브랜드 가구를 이 매장에다가 들여놓는다는 건 스타벅스로도 상당히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부담일 텐데 그럼에도 그 비용을 감수하는 이유는 고객이 좀 더 편안하게 매장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생각을 해보시면 스타벅스에서 듣고 있는 이 음악도 스타벅스가 전부 다 직접 이 제작을 한 거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막힘없이 뚫린 통창이랄지 혹은 넉넉하게 거리를 두고 앉아 있는 이 쾌적함이랄지 이거를 종합해서 보면 우리가 그냥 일반 카페에 갔을 때 되게 북적이는 상황에서 이 매장 자리를 오랫동안 차지하고 있을 때 느꼈던 부담을 스타벅스에서는 전혀 느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아마. 네. 옹달님도 그러시죠. 그렇죠. 근데 이런 분위기를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게 스타벅스가 그동안 공을 들여왔던 건데 여기서 화장실이 만약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그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거겠죠. 사실 커피를 마시면 화장실을 가고 싶은 이 욕구가 일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그 화장실이 남녀 공용이라면 혹은 매장 밖에 있다면 그런데 만약에 청결하지 못하다면 고객이 느끼는 이런 불쾌함은 바로 스타벅스 브랜드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컨대 상가 건물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 일반 건물 같은 경우에는 뭐
나름대로 건물이 관리가 돼 있겠지만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여러 상가가 들어와서 그 하나의 화장실을 공유를 해서 쓰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여차하면 관리에 약간 소홀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스타벅스를 찾은 고객은 화장실에 가서 이 화장실이 불결하다라는 생각을 스타벅스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스타벅스 잘못이 아니거든요. 상가관리위원회가 그 상가를 철저하게 청결을 유지했어야 되는데 스타벅스는 잘못이 없는데 이걸 설명하고 있을 틈이 없어요. 고객이 스타벅스가 잘못했다라고 인식하면 끝이거든요. 근데 그 인식을 하게 되는 순간 그간의 구축이 어떤 제3의 공간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화장실이 깨끗하지 않으면 월세를 지급할 수 없다라는 특약까지 등장할 정도라고. 근데 이거는 만약에 스타벅스를 드리는데 진심인 임대인이시라면 스타벅스랑 얘기를 할 때 화장실을 정말 남김없이 한번 어필해 보세요. 이 부분은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커피가 그 생리적 작용과 함께 네. 그리고 그 브랜드 이미지까지 연결되는 부분이군요. 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해주신 것만 통해서도 뭔가 건물을 갖고 있다면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를 갖고 있다면 뭐 100평 같은 표준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특약까지도 좀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바운더리 내에서 이제 어느 정도 각자의 상황에 맞게 스타벅스와 이제 그러니까 협상의 여지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전체적인 큰 그림은 많이 뚜렷하게 그려주신 것 같은데요. 책을 읽으면은 확실히 더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그 아까 등기부 등본 엄청난 이제 1,500장 가량을 또 2,500장. 2,500장 그죠? 하나당 700원 네. 그렇게 해서 거의 200만 원 쓰시기도 했고 또 그 건물주 분들도 책에 보니까 이렇게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혹시 그분들의 공통점 같은 게 있을까요? 저희도 매스컴 통해서 좀 많이 보셨을 텐데 스타벅스 건물주 하는 유명인들 되게 많죠. 그뭐 피규어요정 김연아 씨랄지 아니면 뭐 배우 하정우 씨, 전지현 씨, 박재상 씨 쌓이시죠. 이분들도 건물주인데 매스컴 통해서 보면 되게 친숙하고 흔한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스타벅스 건물주를 만나기 굉장히 드뭅니다. 이게 저희가 파악한 건물주가 총 3,300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법인을 제외한 이 순수한 자연인이 한 1,700명 정도 돼요. 대한민국 인구를 한 5,200만 명 정도로 놓고 견주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비율이냐면 한 0.003%에 해당하거든요. 소수점이 세 자리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만약에 스타벅스 건물주이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은 굉장히 드문 사람인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극소수의 사람들도 저희가 이 나이를 해놓고 보니까 분포도가 아주 다양해요. 나이를 보면 최연소는 한 2016년생이고요. 그러니까 올해 나이가 만으로 예. 최고령은 한 1925년생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둘의 나이 차이가 91살이에요. 사는 곳을 보면 서울이 압도적으로 많긴 하고 강남과 서초에 몰려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강남과 서초가 아니더라도 스타벅스 건물주가 되실 수 있는 분도 충분히 많고요. 강남에 있는 모 건물 같은 매장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가 경남 모처에 거주하고 계시니까 그런 사례도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건물주의 분포도를 이렇게 좀 언급을 한 이유는 단순히 흥미 위주로 이걸 좀 보자는 게 아니라 7살짜리 건물주 보면 얼마나 되게 부럽잖아요. 근데 그 부러운 데서 그치지 않고 금수저를 들고 태어난 이들이 어떻게 자산을 물려받았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자산을 물려준 이들은 어떠한 이유에서 자산을 물려주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따라가 보자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산가들이 어떤 식으로 자산을 보유하고 혹은 이전하고 그 흐름을 따라가면 우리도 힌트를 얻을 수 있고 그러면 상속이나 증여의 시점과 규모 그리고 돈이 옮겨가는 이런 속성과 형태들을 한번 저희가 익혀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요, 기자님. 저희가 이제 스타벅스 건물주가 되기 위한 거에 대한 좀 감은 잡은 것 같아요. 돈은 확실히 20억 이상 필요한 거고, 이게 필요한데, 그러면 이 책이 좀 건물주가 아닌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책은 분명히 지금 당장 건물이나 상가가 있는 분들이 참고하시기에는 당장 유용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누구나 다 건물주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책을 소용이 없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 책을 읽고 따라가다 보면 이 건물주가 아닌 이들이 스타벅스 건물주에 다가가는 이 단계들이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소자본을 가지고 건물주가 된 케이스, 그러니까 예컨대 내가 가진 상가는 비록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저 같은 사람들이 3, 3호 모여서 이 넓은 공간을 구성해서 하나의 매장을 만들어내는 이런 케이스, 혹은 뜻이 맞는 이들끼리 모여서 자본을 태우는 거죠. 아까 제가 뭐 지방의 모 매장을 언급했지만 그 매장을 사는데 수십억이 들었지만 나는 당장 수십억이 없지만 수억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수억을 가진 이들이 모여서 일종의 이런 브릿지를 만드는 겁니다. 예컨대 펀드랄지. 실제로 펀드를 가지고 펀드가 매장을 소유하고 있는 케이스도 되게 많았고요. 그러니까 뭐 강남 돈 많은 사모님들이 뭐 수억 원씩 개를 해가지고 그걸로 투자를 한다고 하시는데 그거를 그냥 다시 펀드로 유동화를 해서 이런 매장에 투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더 안전할 수가 있겠죠. 사실 이것도 어렵다면 스타벅스 건물이 아닌 스타벅스 건물주에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아까 펀드 같은 경우도 사례이겠지만 만약에 건물을 가진 이가 주식회사라면 주식을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 주식회사가 상장사라면 이 주식 시장에서 더 쉽게 주식을 사고 팔 수가 있겠죠. 이것도 사실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말하는 투자 수익이라고 보기에는 사실 미미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커피 한 잔 가격으로 내가 이 스타벅스에 우회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는 방법, 그리고 내가 가진 돈이 어떻게 단계를 거쳐서 다시 어떻게 나한테 돌아오는지 이 돈의 흐름을 익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 스타벅스 건물주에 다가가는 단계 하나하나를 밟아가는 과정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가 꼭 그 건물주가 돼서 스타벅스를 우리 건물에 유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식도 있는 거고 펀드에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사실 선택지가 좁으면 우리가 의사결정 내릴 때 되게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뭐 건물주냐 아니냐 이 두 가지 방법만 놓고 보면 나는 건물주가 아니면 영영 좌절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되면 되게 삶이 답답할 텐데 사실 여러 가지 선택지를 놓고 물론 뭐 거기에서 돌아오는 수익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건 안 되지만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한번 밟아가 보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뭐 투자의 첫걸음을 내딛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 한편으로는 진짜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월세 1,000만 원이라고 하면 뭐 진짜 넓게 생각하면 아주 넓게 생각하면 진짜 소득을 투잡, 쓰리잡을 뛰든지 아니면 내 첫 번째 잡에서 더 전문성을 갖춰가지고 연봉을 올릴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다른 주식 투자 방법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좀 넓게 생각하는 그렇지만 정말 내가 건물주로서 그 스타벅스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는 이번에 기자님이 써주신 이만한 책이 없다. 이렇게 또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책을 통해서 스타벅스 회사도 한편으로는 이제 막 앞으로 계속 매장을 늘려간다고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DT 트렌드가 새로 생긴다고 했으니까 그런 계약할 때 또 기자님의 책을 읽으면 또 되게 그 계약에 있어서 의사소통이 활발해질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사실 저는 저희 책이 스타벅스 임대인 그리고 예비 임대인 혹은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스타벅스 회사 자체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 책으로서 그동안 스타벅스에 접근을 하지 못했던 임대인들이 늘어나고 그럼으로써 스타벅스에게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임대인들이 많아진다면 스타벅스도 그간에 접촉을 해왔던 임대인 풀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임대인과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저희가 좀 이 책을 쓰면서도 좀 공익적으로 접근했던 측면이기도 한데요. 사실 임대인은 스타벅스에 다가가기 위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좀 불가피하게 지출을 해왔던 비용이 있습니다. 예컨대 부동산 업자를 낀다든지. 왜냐하면 부동산 업자를 통해서 스타벅스랑 말문을 트이게 하는데
분명히 비용이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과정 자체가 얼마나 임대인에게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임대인은 그 비용을 치르고서라도 스타벅스에게 다가갔던 건데 사실 모든 비용이라는 건 어디론가 옮겨가서 손해를 많이 하는 속성이 있거든요. 가장 쉬운 거는 임대를 올리는 방법이겠죠. 그렇게 되면 스타벅스도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 부담이 옮겨 가면서 제일 끝단에 있는 소비자들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아마 클 겁니다. 그렇겠죠. 네. 100%겠죠. 그런데 만약에 저희들 책을 통해서 그런 비용에 다소 걷어낼 수 있고 스타벅스가 치러야 됐던 부담이 덜어진다면 그간에 스타벅스가 서비스를 해왔던 제품이랄지 혹은 서비스랄지에 조금 더 노력을 집중을 할 수가 있겠죠. 뭐 하다못해 그 비용을 아껴서 커피나 서비스 가격을 올리는 기간을 조금 늦출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소비자들한테 돌아가는 혜택도 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책을 통하면 임대인들도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 이 과정에서 스타벅스도 비용을 줄일 수가 있으며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얻는 혜택도 커질 것이다. 저는 이 세 가지 선순환되는 점을 좀 저희 책의 공익적인 부분으로서도 좀 한번 어필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윈윈윈이네요. 네. 스타벅스도 좋고 임대인도 좋고 소비자, 뭐 미래 임대인까지. 맞습니다. 네. 네, 기자님 되게 흥미로운 책, 다른 어떤 책보다도 차별화된 책 써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그러면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사실 저희가 이 책을 쓰면서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은 이걸 대중서로 써야 될지 아니면 혹은 정말 일선 임대인들이 바로 참고를 할 수 있는 전문서에 가깝게 써야 될지 좀 고민이 컸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숫자로 존재할 때 더 그 가치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가치라도 읽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숫자를 아주 세세하게 넣지 못한 것은 저희가 좀 되게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예컨대 어느 지역의 어느 구에서는 어떤 매장이 얼마에 얼마를 받고 있더라라는 거를 저희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너무 세세하게 풀기에는 가독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 지면의 한계도 있었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되도록 좀 평균치 그리고 최대치를 좀 제시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를 좀 어떻게 좀 활용을 하면 좋을지를 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찰나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웅달님께도 되게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저희 책을 읽는다고 해서 뭐 벼랑간 서울 시내 건물을 갖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건물을 갖게 되는 과정이 어땠는지 그 부분을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시다 보면은 분명히 과정에서 얻는 힌트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웅달 책방 시청자님들과 독자님들이 저희 책을 통해서 그 힌트를 얻으시고 앞으로 의사결정을 내리시는데 조금이나마 더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좀 책에는 없는 얘기인데요. 부동산, 그러니까 저희가 스타벅스 임대인들의 면면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좀 눈에 띄는 특징이 있어서 하나 말씀을 드려보면 임대인들 가운데 서울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사실 서울에 부가 집중되어 있는 영향이겠죠. 서울에서도 강남 3구가 특히 많고요. 강남구랑 서초구가 개중에 많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좀 봤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강남과 서초구에 사시면서 건물을 가지고 있는 이 가족 구성원들의 주거지가 물론 강남인 경우도 많은데 강남 혹은 강남에서 멀지 않은 곳에 분포를 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이 숫자로서 수치화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책에 쓰진 않았는데 이 사례별로 접근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드물지 않았던 거죠. 근데 사실 이런 격언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강남에서 뭐 부동산은 강남이다. 강남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 라는 격언이 있었을 텐데 저는 이 임대인들의 면면을 보면서 이 격언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예컨대 서울 모처에
매장을 가지고 있는 A씨 가족은 이 부부가 서울 강남구에 거주를 하는데 이 가족분들은 분가를 하신 것 같아요. 자녀들. 예, 자녀가 분가를 하셨는데 이 강 건너 옥수동에 거주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자세한 이 가정사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강남 안에서도 분가를 시킬 여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사실 여의치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녀를 강남에서 살게 할 수도 있는데 네. 거기까지 여력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여러 후보지를 물색을 하시다가 이 바로 강 건너에 있는 옥수동에 자녀를 분가시킨 케이스가 눈에 띄더라고요. 사실 옥수동 거주자분들 중에는 강남에서 강 건너온 분들이 또 많다고도 하시죠. 근데 뭐 이런 얘기를 뭐 그냥 풍문으로만 들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되게 적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강남, 되도록 강남, 그리고 어려우면 강남에서 멀어지지 말라는 부동산 격언을 한번 절감했던 시기가 아니었나라고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스타벅스 건물도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집이 강남에 있고 두 번째 만약 상가를 사신다고 했을 때 이제 그것도 다 강남 위주로 강남 인근으로 다 산다는 거고 자녀들 역시도 분가를 하더라도 강남이 못 들어오더라도 강남에 가장 근접한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움직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그런 건 아닌데 이런 케이스들이 눈에 뛴다. 띄더라라는 게 있어서 한번 에피소드를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역시 확실히 부자들은 강남을 위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군요. 네, 마지막까지 되게 흥미로운 말씀 감사드리고, 그럼 오늘 기자님 한 이 정도에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의 꿈 스타벅스 건물주의 전재욱 기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